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원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 아니냐? 학원 다니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이 책의 핵심이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면 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공부하면 실은 맞는 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생각할 때는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랑 자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건 자습이랑 자기주도 학습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습이라는 건 진짜로 독서실 가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거를 자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뭘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원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 아니냐? 학원 다니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세요. 자기주도 학습과 학원에 보내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원과 과외도 자기주도적으로 다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학원은 무조건 당연히 가는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뭐 학원이든 과외를 이용한다. 그럼 전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문제를 파악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실제 학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원에 가서도 본인이 필요한 걸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원이든 과외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어떠냐? 학원에서 해주는 게 딱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명확히 인지한 다음에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희는 수학학원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 경시 공부하는 용으로만 활용했고요. 내신 공부 따로 했어요. 왜냐면 이 학원에서 내신 안 챙겨주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내신들별로 선생님 분 자료 이런 거 집에서 따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주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학원에 해주는 건 요거니까 난 요것만 딱 채워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안 채워주니까 내가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교육을 이용하면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네. 저는 들으면서 공감을 한 게 성인이 돼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체육관 가서 PT를 끊으면 선생님이 수업은 하지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써서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주도 학습.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결국에는 학원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자기주도적인 관점에서 학원을 가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면 학원에서 해주지 못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계를 아는 거죠. 네, 한계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주도적이지 않게 학원을 가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다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방금 PT 얘기해 주셨는데 전 PT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PT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쵸. PT에서 딱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쵸.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학원과 과외를 이용하더라도 거기서 딱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까지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개념이 더 넓고 그 안에 자습도 있고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엄마의 그 혼남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내가 공부를 완성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맞아요. 이게 저는 오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 터득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있죠. 운 좋게. 존재합니다. 운 좋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 터득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해서 피드백해서 더 보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성인도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알아서 그거를 터득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수단을 선택하고 하는 과정을 같이 처음에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다 보면은 요렇게 하는 건가 보네 하고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 주시는 방식으로 도움 주시고 그러다가 독립하는 거지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는 이 책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포함한 전체 공부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단원별로 뽑아서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진단이에요. 진단만이 처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준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진단, 뭐 학원 가서 상담 같은 거 이제 받아보면은 레벨 테스트를 보시잖아요. 보죠, 그렇죠? 보죠. 보통 학습 진단이라고 하면은 그 학생의 학습 지식 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원이 잘 돼 있냐, 어떤 과정이 뭐 안 돼 있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외적인 것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책에서 그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크게 4가지로 해가지고 동기부여, 그다음에 공부법, 그다음에 의지 관리 실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4가지로 뒀는데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잘 점검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공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할게요. 그게 4가지로 이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동기부여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면 좋을까요? 정말 그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제도와 장치들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이 없으면 이건 진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걸 그렇죠. 느껴가지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동기부여 관련된 부분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그래서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채워주셔야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부분을 깨달은 게 있는데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 및 필요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나 있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부터 결여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공부에 대한 어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지 내지는 공부를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공감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래서 뭐 직업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장기 목표, 중기 목표 같은 경우는 요번 당장 시험 목표 점수,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좀 계획, 요번 주에 공부 얼마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불명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중요하다. 세 번째는 희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있어요. 목표도 세웠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노력도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3번째 얘기했던 희망과 자신감을 자신감. 갖게 만들어주는 거. 네. 요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실제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눈앞에 있는 학생이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잘 된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공 사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얘보다 더 못했는데 잘 된 케이스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근데 되게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거의 드라마거든요. 애들 들으면 뭐 감동받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애들이 딱 눈빛이 변하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방법이 실제 비슷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안 좋았던 상황인 학생이 실제 성공한 사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진짜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야 나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전략 및 공부법을 이제 짜야죠. 네. 그러면 그렇게 전략 및 공부법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 학생들.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방법을 점검해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봐야 되느냐, 제가 조금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들 공부하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바약하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냐면 그 누구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 거지 그 누구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르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부모님이든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관점에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 방법을 하나씩 다
체크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공감이 사실 조금 많이 되는 게 뭐 다 틀렸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공부 방법인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상위권인데도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학원에 있고 지금 졸업한 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고 거의 1등급이 나와요. 그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국어만 계속 2, 3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 친구 너 공부하면 책 좀 가져와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책을 보니까 왜 안 오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그 친구가 뭘 잘못하고 있었냐면은 틀린 문제 오답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성적 오르려면은 틀린 문제 있으면은 지문이랑 보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푼 다음에 틀렸을 때 공부하고 실력이 쌓이는 건데 풀고 딱 답 있는 부분만 이유 보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상위권 학생인데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고3이 된 공부 잘하는 친구마저도 되게 중요한 공부 원칙에 있어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부의 전반적인 중요한 원칙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아이들이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들으시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제가 그 멘토링 했던 학생인데 이거 한 단어는 한 2-3시간이면 해야 되는데 한 단어 하는데 1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애거든요.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내 눈앞에 갖고 와서 공부하는 거 그대로 해봐 해서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한 적이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그대로 그 노트에다 다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해? 하니까 본인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거 모든 독해 지문이 있으면 그걸 다 옮겨 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생각보다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가 애들한테 당연하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들으면서 전 되게 공감됐던 게 저희는 수학 가르치니까 저희는 개념을 백지에다 써보게 시키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글씨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듣고 밑줄을 긋고 문제를 풀어봤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밑줄을 그어서 외우기만 하는 걸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를 수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그리고 돼요. 그리고 상식 수준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실제로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약간 좀 고급 스킬이라 해야 되나? 공부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알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배우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저희 책에 이제 그런 것들 담아놨는데 실제로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면 애들이 성적이 확 오르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급 스킬이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네. 한 가지만 네. 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수학 공부는 워낙 얘기를 많이 해왔어가지고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제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던 방법인데 영어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한 해 풀고 나서 틀린 문제 간 다음에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막 1등급도 나오고 하는데 가끔씩 보면 1등급 나오다가 갑자기 막 망하고. 미끄러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해석을 우리나라 말만큼 명쾌하게 못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빈칸 삽입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게 다 미묘한 그 해석에서 결국에는 갈리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그게 만약 한글로 줘줬으면 애들이 막 틀릴 거냐 맞출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애들 하는 방식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그 탭스라고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 인증 시험인데 탭스 독해가 수능 독해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400점 만점인데 제가 당시에 250점이었거든요. 고3 때.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딱 3주 하고 나서 바로 350점을 올랐어요. 그 방법을 아무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때 왜 내가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를 고민하다 결국 해석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나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돌아와서 맞은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장을 한 문장씩 다 다시 읽었어요. 첫 번째 문장 읽고 100% 이해됐냐 안 됐냐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오케이면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읽었는데 뭔가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조금 명쾌하지 않다. 그럼 멈춰요.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는 그렇죠. 거.
단어가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냐 본 다음에 있으면 그거 공부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장을 봐요. 그랬을 때 해석이 명확하게 된다. 그럼 넘어가요. 근데 어휘랑 표현을 공부를 했는데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문장 구조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문장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요새 워낙 해설지 잘 나와 있어서 웬만한 영어 책들 보면 문장 구조 분석 다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거를 모의고사 하는 게 풀고 나서 모든 문장을 다 하는 거예요. 보통 모의고사 푸는데 한 1시간 걸리면 이거 분석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3시간 하는 거를 3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나니까 바로 100점으로 들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결론이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영어 과외하면서 애들한테 이 방법을 썼던 애들이 실력이 확 올라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런 방법 같은 거는 진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스스로 절대 안 하는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들여도 성과 차이가 확 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